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블랙록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에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애널리스트들과 경영진 사이에 오고 갔던 질문과 답변, 바로 Q&A 세션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CEO나 CFO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보다는요, 이 Q&A 속에 숨어있는 진짜 정보들, 그 행간의 의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의 그 예리한 질문들, 그리고 블랙록 경영진의 답변을 통해서 이 회사의 현재 전략 방향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구상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Q&A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역시 그 3분기 실적에서 나온 10%라는 유기적 기본 수수료 성장률이었어요. 상당히 인상적인 숫자죠.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애널리스트 크레이그 시덴탈러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ETF 같은 특정 분야 하나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성장의 폭 자체가 굉장히 넓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있었죠?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IBT나 ETHA 같은 ETP 상품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반이죠. 그리고 DYNF나 BIMI 같은 액티브 ETF도 있었고요. 또 시스템 기반 전략, 기관들 아웃소싱 솔루션, 현금 관리, 에페리오 같은 직접 인덱싱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하죠. 포트폴리오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블랙록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있잖아요. 아, 네. 홀 포트폴리오, 그 전력 하에 수년간 투자해온 핵심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새롭게 키워온 혁신 분야들, 예를 들면 방금 말한 디지털 자산이나 맞춤형 솔루션 같은 곳에서도 동시에 성과가 나타내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는 거죠.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 신규 유입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율, 그러니까 수익성이 2023년과 비교했을 때 6배에서 7배나 높아졌다는 점은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와, 6, 7배요? 네. 그만큼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블랙록의 성장 모델이 이제 특정 분야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변하더라고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요. 안정성 측면에서 주긴 하겠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Q&A에서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토큰화였습니다. 아, 토큰화네. 마이클 사이프러스 애널리스트가 질문했었죠. 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더 큰 그림이죠. ETF나 주식, 채권 같은 이런 전동적인 금융자산까지 전부 디지털화해서 개인의 디지털 지갑 안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네, 상당히 야심찬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특히 그 답변 중에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환경에 훨씬 익숙하니까 이들을 전통 자산 시장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레리 핑크 회장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처럼 거래 과정에 중개인이 많이 필요한 자산들 있잖아요. 네, 복잡하죠. 이런 걸 토큰화하면 중간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장점도 언급했죠.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이 토큰화 전략은 근데 블랙록이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금융 생태계 구축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이미 블랙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이더리움 ETP 운용사고요. IBIT, ETH에 합쳐서 AUM이 1,000억 달러가 넘죠?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준비금도 관리하고 있고 그것도 60억 달러 이상, BUIDL이라는 토큰화된 MMF, 그러니까 유동성 펀드도 직접 출시했죠. AUM이 약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 BUIDL 펀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에 참여하는 걸 넘어서 이제 판을 짜고 있다고 봐야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뭔가요, 그럼? 결국은 개인이 가진 디지털 지갑 하나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까지 이 모든 걸 경계 없이 사고 팔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통합 플랫폼이네요. 네.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부의 주요 플랫폼들과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 외에 가장 큰 허들은 뭐라고 보세요? 역시 규제죠. Q&A에서도 그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했어요. 이게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요. 아, 규제 문제 항상 따라다니는군요. 네.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데 법이나 제도가 그걸 못 따라가면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실현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토큰화 시장의 성패는 뭐랄까, 기술 혁신 속도 못지않게 규제 당국과의 소통, 그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언제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게 핵심 변수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3억 크레딧 시장으로 가보죠. 최근에 이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잖아요. 비상장 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시장이요. 네, 맞아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블랙록이랑 또 최근에 인수한 HPS 인베스먼트 파트너즈는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알렉스 블라스트랑 낸 세논, 애널리스트가 이 부분을 물었더라고요. 네, 중요한 질문이었죠.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인 신용 상태는 아직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화됐던 몇몇 기업 파산 사례들은 주로 신디케이트론 시장, 그러니까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대출해주는 유통시장 성격이 강한 곳이나 아니면 좀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었다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심사하고 관리하는 직접 대출, 다이렉트 렌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통제력과 정보 접근성인 것 같아요. 직접 대출은 대출 조건을 설정할 때 더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고 또 돈을 빌려가는 기업의 경영진과 직접 만나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보 비대칭성이 적겠네요.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블랙록이랑 HPS 모두 이 엄격한 신용심사 그리고 관리 역량을 자신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계속 내세우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HPS 인수 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나요? 시너지 같은 거요? 네. 그 부분도 Q&A에서 언급됐는데요. 특히 보험사 고객들하고 개인 자산 관리, 그러니까 웰스 채널 쪽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보험사들 대상으로는 그들 포트폴리오의 고등급 사모 자산을 어떻게 편입할지 이런 심도 있는 논의가 벌써 20건 이상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와, 꽤 많네요. 네. 그리고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는 HL랜드라는 비상장 BDC 상품으로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또 중도 환매가 조금 더 쉬운 그런 세미 리퀴드 상품 출시도 서두르고 있다고 해요. 아,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한 상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2030년까지 개인 투자자 대상 대체 투자 AUM을 현재 한 300억 달러에서 2배 이상, 그러니까 6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 뭐 이런 포부로 밝혔습니다. 2배 이상이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네요. 네. HPS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탄탄한 프라이빗 뱅크 네트워크랑 블랙록의 아주 광범위한 판매 채널, 뭐 증권사 판매망이나 독립투자자문사 채널 같은 곳들이 잘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도 더 큰 그림의 일부겠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상품 하나 파는 걸 넘어서 공모시장과 사무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고객의 핵심 전략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과 연결되는 거죠.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ETF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블랙락이 이 분야에서도 DYNF나 BINN 같은 상품들이 잘 되면서 올해만 400억 달러 넘게 자금을 모았다고 하죠. 네. 액티브 ETF 시장에서도 정말 강자죠. 켄 워딩턴 애널리스트가 이 부분을 질문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요즘 업계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인데 기존 뮤추얼 펀드에다가 ETF 주식 클래스를 추가하는 방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 이슈.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왜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점점 상품 판매 수수료보다는 자문료를 내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ETF라는 더 효율적인 투자 수단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아, 수수료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뮤추얼 펀드가 오랫동안 쌓아온 운용 실적이나 이미 확보된 자산 규모, AUM을 그대로 활용해서 ETF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기존 펀드의 트랙 레코드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모든 펀드에 이걸 다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각 펀드의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회전율, 그리고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다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아, 모든 펀드의 일괄 적용은 아니다. 네, 어떤 전략에는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실제로 도입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용사 내부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펀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또 투자자들이 실제로 거래하는 증권사 같은 중개기관들까지 이 관련 업계 전체의 운영 시스템이란 프로세스를 다 맞춰야 하는 문제거든요. 아,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네,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액티브 운용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블랙록 입장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인 기회로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지켜봐야 할 부분이네요. 자, 이제 통합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블랙록이 최근 몇 년간 GIP나 HPS처럼 성격이 다른 대형 사모 자산 운용사들을 인수했잖아요. 네, 인프라 투자 전문 GIP, 신용 솔루션 전문 HPS.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을까 이 점도 궁금했는데 브레넌 호킨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답변이 아주 명확했어요. 원 블랙록. 아, 원 블랙록. 그 원칙을 강조했죠. 네, 여러 독립적인 부티크 운용사들을 그냥 모아놓은 집합체가 아니라 모든 역량이 하나로 완전히 통합된 단일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런 의미죠. 맞습니다. 부분의 합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죠. 과거에 BGI,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를 인수했을 때 경험이 훨씬 더 복잡했다고 하던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GIP나 HPS 통합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하더라고요. 네, 그런 자신감을 보였죠. 새로 합류한 조직들이 블랙록의 그 강력한 기술 플랫폼 알라딘이나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점을 직접 경험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GIP는 1년 만에 성공적으로 통합돼서 성과를 내고 있고 HPS 통합도 이제 막 시작했지만 순조롭다고 강조했고요. 이 원 블랙록 통합 철학은 결국 그들의 사업 전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객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려면 회사 내부의 모든 상품, 서비스, 기술 플랫폼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고 또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아, 내부적인 통합이 외부적인 서비스 역량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각 분야의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고객에게는 하나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독립 부티크를 그냥 느슨하게 묶어놓은 형태의 경쟁사들과 블랙록을 구분짓는 핵심적인 차별점이자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관성과 통합성이 중요하겠네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이죠. 401k 플랜 안에서 사모시장, 즉 비상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이죠. 빌 캐츠 애널리스트가 관련 질문을 했고요. 블랙록은 이미 나이프 패스 페이책 같은 상품으로 퇴직 후에 평생 동안 일정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이 401k 내 사모 투자 확대를 위해서 규제 당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꽤 긍정적인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어요. 네, 지난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성과들이 좀 있었다고 평가하더군요. 관련해서 대통령 행정명령도 나왔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이프 하버 조항 초안도 마련됐고 또 노동부와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고요? 규제 환경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핵심 전략은 이 사모시장 투자를 기존 401k 플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 구조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겁니다. 아, TDF 안에 넣는 방식이군요. 왜죠? 그게 현재 DC 시장의 운영 방식이나 이리사 같은 규제 틀에 가장 잘 맞기 때문이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블랙럭은 자신들이 30년 넘게 쌓아온 TDF의 그 생애주기 자산 배분 경로, 글라이드 패스 설계 노하우가 강점이라고 내세우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특히나 수탁자 책임이 중요하잖아요. 사모시장 투자를 도입하려면 고려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사모시장에 대한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와 분석 능력이 필요해질 겁니다. 수탁자 책임을 다하려면 그만큼 더 잘 알아야 하니까요. 아, 데이터와 분석 능력. 네. 그런데 이게 또 블랙락의 자체 기술 플랫폼인 알라딘이나 최근에 인수한 사모시장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프레퀼에게는 또 다른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이미 그레이라는 신탁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첫 발을 뗐다고 하고요. 2026년에는 자체적인 사모 TDF 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좀 더 일찍 퇴직연금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게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토크나 전략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젊은 투자자들에게 더 친숙한 방식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공략하는 거죠. 오늘 블랙록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Q&A 세션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인상적인 유기적 성장과 그 배경이 된 다각화된 동력들부터 시작해서 미래 금융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토크나 전략, 또 사모 크레딧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HPS 인수 시너지, 액티브 ETF의 꾸준한 성장과 새로운 ETF 주식 클래스 도입 가능성, 그리고 원 블랙록이라는 확고한 통합 철학,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 노력까지. 와, 정말 내용이 많았네요.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뤘네요. 블랙록은 그야말로 공모와 사모,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 그리고 투자 운용 노하우와 첨단 기술 플랫폼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융합하려는 아주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여러 계획들이 만약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블랙록이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런 큰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각자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